예, 그럼 이어서 우리가 4편 생산자 선택이론 거기 편간지를 또 역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2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편 돼 있죠. 우리 앞에서도 그랬었는데 생산자 선택의 이론 해놨는데 그 옆에다가 생산자 균형 이론 이렇게 써봅시다. 생산자 균형 이론 두 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함수, 비용함수 9장 생산 10장 비용함수. 자, 이래서 이제 4편 생산자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쭉 보면은 자, 2편에서는 뭐 했지? 2편에서는 수요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했죠. 수요 개념, 공급 개념, 탄력도 뭐나, 응용 문제, 이런 거 기타 등등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편에서 다뤘던 게 뭐예요? 소비자 균형 이론에서 봤던 게 수요 곡선 도출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그 논리로부터 그래서 이제 한계 효용 이론, 뭐 무차별 이론, 현실 선호 이론 우리가 이제 안 했고, 네, 그래서 수요 곡선을 논리적으로 도출, 수요 법칙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주제가 뭐야? 옮겨가야지. 공급 곡선 도출 과정으로 가봐야 되겠어. 자, 그런데 이게 간단치 않아. 이거는 4편과 5편 요 두 이제 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공급 곡선 도출이 수요 곡선 측면의 얘기보다는 좀 복잡하다. 그치? 그래서 이런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3편의 수요 곡선 도출됐고 이제 공급 측면의 얘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생산자, 공급자를 분석을 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낱말 정리, 개념을 좀 정리합시다. 여기도 좀 잘 써놔 주시고. 그럼 아까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하여튼 모든 행동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그 근본적인 준칙은 효용 극대화죠. 일거수일투족 효용 극대화에. 그러면 생산자들은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죠. 이윤 극대화. 이윤을 우리가 파이, 그치? 이윤 극대화. 자, 그러면 챙겨봅시다. 그럼 이윤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보시면 이윤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수입에서 비용 빼면 되겠지? 수입, total revenue, 총 수입입니다. total cost, TC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revenue cost. 그걸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분석의 초점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런데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산자, 기업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구해질까? P 곱하기 Q, quantity 되겠지? 자기가 내다 팔은 산출량 곱하기 받은 가격. 이게 총 수입이 될 거고 거기서 비용 빼자 이거예요. 자, 그럼 잘 봐봐. 이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그 원칙 그것으로부터 이제 공급 곡선 도출하려는 과정인데 근데 이윤 극대화 이윤이 이렇게 구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윤 극대화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생산에 관한 문제, 비용에 관한 문제, 가격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P, Q, C 세 가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라면 목표는 이윤 극대화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일단 챙겨봐야 되겠다. 먼저 봐야 할 것이 Q에 관한 얘기다. 생산함수입니다. 생산함수.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생산함수로부터 비용함수. 이건 저절로 알아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생산함수만 제대로 알면 비용에 관한 얘기, 비용함수는 저절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는 우리가 쌍대 관계다, 듀얼리티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쌍대 관계, 듀얼리티 관계. 예, 거기 그냥 놔주십시오.
놔두고 요 안에다 들려주면 되겠는데. 우리가 끝나고 나눠가지. 고맙습니다. 자, 쌍대관계. 그러니까 요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의 생산함수만 알아낸다면 우리 회사의 비용함수는 저절로 유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윤극대화 과정의 이제 시작은 먼저 생산함수 알고 우리 회사 비용함수 도출해야 돼. 요 과정을 우리가 4편에서 공부한다 이거지. 그리고 4편의 주제를 뭐라고 해놨어요? 타이틀을? 예, 이게 생산자 균형이야. 생산자 균형.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잘 챙겨봅시다. 그러면 이윤극대화 과정 첫 걸음이 생산함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럼 비용함수는 저절로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겠냐? 한번 챙겨봅시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한번 해봐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요. 아주 소박하고 친숙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만두 장사에 만두가게. 예? 만두. 여러분 만두 다 좋아해요? 나는 얼마나 만두 좋아하는지 계속 만두 예를 만드니까 이제 학생이 이번 달에는 딴 예를 들어요 이러고 있어. 계속 만두야 나는. 자, 그럼 내가 만두 가게를 차린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윤극대화죠. 뭐 동네 주민들의 다양한 간식을 위해서 난 하노라. 그다 쓸데없는 헛소리고 목표는 이윤극대화예요. 그렇지? 이윤극대화 하기 위한 첫 걸음은 뭐라고요? 뭐부터 알아야 되겠다고? 생산함수를 알아야 되겠다. 무슨 소린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밀가루 한 포대를 사온다. 그래서 만두를 빚는다. 그럼 밀가루 한 포대 사오면 만두피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3,000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 이게 생산함수지. 자, 생산함수란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개념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함수라는 것은 물적 투입과 물적 산출의 관계. 이건 경제적 관계는 아니다 이거지. 물리적인 관계야. 물리적인 관계. 그럼 만두 차려서 만두 가게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럼 우선 생산함수부터 알아야 되겠다. 즉 물적 투입과 산출량의 관계지.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를 가지면 만두를 3,000개를 빚을 수 있다. 이걸 우선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정보다 이거지. 당연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비용함수는 저절로 할 수 있다. 그건 무슨 소리일까? 너무나 자명하지. 밀가루 한 포대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래 보자고. 밀가루 한 포대는 3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한 포대 가지면 3,000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3,000개 만들 때 비용은 얼마 들어간다고? 3만 원 들어간다. 그렇지? 예, 이게 쌍대관계다 이거. 물론 여기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죠? 뭐 만두 만드는데 밀가루만 갖고 하냐? 그건 뭐라고 그래 그거 찐빵도 아니고 뭐나 밀가루 덩어리지. 근데 여러 가지 경우 다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떠한 요소를 투입하면 몇 개 만두 만들 수 있다. 생산함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함수 알면 요소 투입량을 알 수 있으니까 요소 투입하려면 요소 가격 지불해야 되죠. 이런 관계가 된다. 이게 쌍대관계야.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 제가 여쭤볼게. 밀가루 한 포대 가지면 3,000개 만들 수 있다. 이거 당연히 미니멈이겠어요? 맥시멈이겠어? 그렇죠. 당연히 최대 생산량이겠지. 그러니까 사업해서 이윤 극대화하겠다는 놈이 한 포대 가지면 최대 생산해야 되겠죠. 재료 호실 없이. 그래야 뭐 이윤.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전제 조건은 물적 투입, 그 다음에 맥시멈 산출량이다 이거지. 이거 생산해. 그럼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한 포대면 그때 생산량 3,000개, 그때 3만 원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이 3,000개 만드는데, 만두 만드는데 맥시멈 비용이요, 미니멈 비용이요. 이거 미니멈이겠지. 그렇지? 예. 자, 그래서요, 생산과 비용은 쌍대관계고, 그 관계는 최대 산출량, 최대 비용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편에서 바로 이 생산과 비용의 관계를 보겠다 하는 얘기인데, 거기 타이틀을 생산자 균형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생산자 균형 낱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소비자 균형, 낱말 뜻은 뭐였지? 소비자 균형의 의미는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계로 한번 말해봐봐. 생산자 균형은 뭘까? 그렇죠? 주어진 비용이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한다? 맥시멈 퀀티티죠. 생산량을 최대로 한다. 또 뒤집어 놓고 일정 생산한다면 미니멈 코스트 되겠지. 그렇지? 이게 생산자 균형이죠.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 생산한다. 아니면 일정 생산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한다. 이게 생산자 균형이야. 생산자 균형.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뭐 조심해야 되냐면 봐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 소비자 균형으로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소비자 균형으로부터 수요 곡선 도출했죠. 생산자 균형으로부터는 공급 곡선이 아니고 뭐가 나올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비용 함수가 도출되는 거야. 비용 함수가 도출돼. 그러니까 4편에서는 먼저 생산자 균형 개념으로부터 비용 함수를 먼저 도출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5편 시장으로 가야 돼. 자, 왜 그런가? 계속해서 봅시다. 여기 한번 해봐봐. 여러분, 요 예에서 만두 average cost, 평균 생산비 얼마 맥힌 만두야, 이거? 한 포대 3,000개 극대 생산했는데, 한 포대 가격은 3만원이다. 평균 가격은 얼마죠? 평균 비용은? 10원이지. 자, 요거 해석해줘 봐봐. 평균 비용 10원 맥혀서 생산했다. 이 말은 그게 바로 뭐야? 생산자 균형으로부터 나온 거지. 최소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최소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싸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했을 때 개당 10원 맥혔다 이거지. 자, 그럼 얘기 계속 가보자고. 여러분, 이건 기업이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한 거죠. 생산자 균형, 뭐 딴짓 안 하고 열심히 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윤이 보장이 되나? 한번 생각해봐. 생산자 균형했다고 이윤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이윤 여부는 마지막으로 뭐에 달려있을까? 여기 봐봐. 생산자 균형 열심히 생산했으나 이윤 여부는 내 맘대로 안 돼.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자,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자, 이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 근데 시장 가격 들고 나가봤더니 얘가 10원이야,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유는 없죠.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래도 뭐 사업할 만한 거야. 정상 이유는 들어가 있으니까. 아유, 먹고는 살겠다. 내가 뭐 만두 가게 해서 떼돈 벌 일 있냐? 안 팔리면 만두 그냥 쪄먹고 나 잘 살면 된다. 뭐. 그럭저럭. 그런데 만약에 말이요. 이게 가격이 10원이면 좋은데 이 가격이 만약에 9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참 내가 피땀 흘려서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손해죠. 그런 경우도 많지 뭐. 정말 눈물 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사업했는데 뭐 시장에서 안 팔렸다. 안 팔렸다는 게 가격이 너무 싸다 이거지. 손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이 기업이 이윤 여부는 생산자 균형한다는 전제하에서 뭐에 달려 있어요? 가격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가격이 얼마 될 거냐? 근데 여러분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나요? 내 맘대로 안 되지 이거. 어디서 결정돼?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5편에서 뭘 봐야 되겠어요? 시장 이론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편에 시장까지 분석해 봐야 이제 그때야 비로소 공급 곡선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흐름입니다. 그 왜 한참 무차별 이런 소비자 이론 재밌게 하더니 말이지 갑자기 일로 넘어가냐. 이제부터는 공급 곡선 도출이고 과정이 이렇다 이거지.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은 대개 보면 말이죠. 일정하게 그 소비자 이론까지는 잘 온단 말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재밌어 하고 책도 새 책이고 뭐 그거 열심히 하는데 대개 생산함수 오면 여기서부터 막 그냥 그렇죠?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미리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희생자, 탈락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거인 것 같아.
왜 흐름을 못 잡는지 말이죠. 왜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수학적인 개념이 좀 나오거든. 뭐 나누어봐라, 미분해보자면 이러니까, 아씨, 머리가 미분된다, 내가. 그러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거 없다, 이거지. 흐름은 이 흐름이야. 내가 만두 장사한다. 이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생산함수부터 알고, 그러면 그것도 비용함수 저절로 알게 되고, 들고 시장에 나가보자. 그 과정이야. 아주 현실적 과정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9장에서 이제 생산함수 공부입니다. 그럼 1절 갑시다. 1절에서는 뭐 그 기본적인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기업과 생산함수. 여긴 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생산함수. 뭐 기업의 형태, 자본주의 대표적인 기업 형태는 뭐죠? 주식회사지. 네, 주로 이제 주식회사 얘기. 그래서 거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 문제. 생산은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를 좀 들으시죠. 생산, 경제학에서는 말이죠. 이래. 생산은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생산이라고 한다.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 그걸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생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생산은 몇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쓰지도 말고 그냥 얘기만 들어. 그래서 크게 보면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물건을 용도가 다른 어떤 물건으로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생산이다, 그지? 이게 우리가 가장 익숙한 개념이죠. 밀가루 사다가 만두 만들었다. 종이 사다가 책 만들었다. 책 찍었다, 그지? 뭐 철판 사다가 자동차 만든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생산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은 도소매업도 생산이요. 도소매. 그건 왜 그러냐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어때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지. 생산자 물건 열심히 만드는데 어디다 팔지 몰라. 이게 중간 도매상 역할. 소비자도 우리가 뭐 쌀 한 번 먹어야 되면 저 김제 망경평야 가서 쌀 한 말 팔 데 없습니까? 이러고 사올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도소매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송업입니다. 수송. 격지간 운반이죠. 사람을 옮겨주고 물건을 옮겨주고, 그치? 이런 것도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음식 숙박업 제공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도. 그래서 크게 보면 요것은 하여튼 크게 범주 나눠보면 요건 이제 서비스 생산이죠. 서비스 생산이고, 이것은 재화 생산물 생산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생산은 저 모든 것 다 포함이야.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저처럼 강의하는 것도 뭐야? 그 생산이다. 서비스 생산이다 이거지. 김병현 프로야구 열심히 보스턴 내서 뛰나요? 뛰는 것도 뭐야? 그것도 생산이지. 또 연예인들이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생산 활동이에요. 요즘은 정난한 생산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죠? 여배우들이 그냥 누드를 올려. 그것도 생산 활동, 서비스 제공이지. 돈을 뭐 10억, 20억을 번다며. 자, 그것이 넓은 의미의 생산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분석은 요거. 첫 번째 유형의 생산. 그쵸? 어떤 물건을 투입해서 다른 용도로 만들어내는 거. 인풋, 아웃풋이 있는 경우, 요걸 가지고서 이제 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가장 쉽죠. 뭐 수송이나 기타 다른 이런 거는 생산함수 설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강의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생산함수 하기가 어렵겠지. 박준희 점심에 밥 한 그릇 먹고 4시간 강의했으니까 생산함수 요거다. 밥 한 그릇에다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요거 만만치 않다 말이지. 그래서 생산 첫 번째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 보십시다. 생산 함수를 232페이지 그 윗부분에 보면은 한번 봐봐. 여기서 말하기를 생산 함수 이랬단 말이야. 펑션이야. 그러니까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생산 함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수리적으로, 그렇죠? 엄밀히 정의한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소리지. 즉, 이렇게 한번 보시죠. 생산 함수. 그랬으니까 만두의 퀀티티야. 그렇지? 만두 생산량. 만두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럼 생산량. 그러면 이거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노동 투입하죠? 자본 투입하죠? 그 다음에 가게 빌려야지. 자연자원. 그렇지? 토지. 그 다음에 플러스 기술이죠. 펑션. 그러니까 요소, 3요소를 투입하고
기술이 결합하고 그래가지고 생산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우리가 함수 이랬으니까 수리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우리가 현실은 3요소죠. 그러니까 자본하고 각종 자연자원, 토지, 부동산, 건물 뭐 이런 건데 이건 하나로 묶어서 그냥 뭐라고 표현하자. 자본이라고 합시다. 세 개 끌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우리 원론 수준에서는 두 개로 그냥 표현해. 그러니까 자본 안에 넓은 의미로 뭐야? 이것도 다 포함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이걸 인적 자원, 이건 뭐야? 비인적 자원. 전부 포괄한 개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이 이런데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어떤 생산물과 요소 투입량의 관계 이게 표현하는 것이 생산 함수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마셜 교수님 있었죠? 마셜. 이분이 요거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단기, 하나는 장기. 예, 단기는 뭐냐면 테크놀로지, 기술 수준 불변, 자본 스톡 불변인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놓고 생산하는 경우이고요. 장기는 다 변화해. 얘도 변화하고 얘도 변화하고 노동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변화하고 이게 장단기야. 자, 그럼 얘기 조금 더 합시다. 그러면 단기는 뭐야? 단기는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만두가게 얘기합시다. 만두가게 단기다. 무슨 소린가? 내가 만두가게 처음 세워서 만두 빚는 기술이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죠? 뭐 그것도 주어져 있는 거고. 만두 가게 평수, 주방 규모, 주방 설비 규모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사한다. 생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단기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요? 노동 투입량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내가 이렇게 이제 만두 가게를 차렸는데 손님이 많이 밀려와.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 종업원 하나 더 쓰는 거죠. 나 혼자서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사람 하나 종업원 더 쓰고 장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종업원을 자르고 해고하고 이 경우가 단기죠. 근데 장기는 어떻다고?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럼 어떡할까?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이제 종업원 한두 명 더 고용해라고 해결이 안 된다. 야, 가게 터. 옆에 가게까지 트겠죠. 자본 설비 변화하지. 그리고 기술 수준도 변화하는 상태가 장기야. 그러면 제 질문입니다. 단기의 생산량이 변하는 이유는 뭐다? 노동 투입량 변동이고 장기의 생산량 변화는 모든 요소 변하지. 다 변화해. 그것이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개념은 아니죠. 시간 개념은 아니고 자본과 기술이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장기에는 고정 요소가 없다. 단기에는 자본이 고정 요소다. 뭐 이런 이야기. 자, 그것이 이제 기본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어지는 얘기가 233페이지. 단기 생산함수입니다. 오늘은 요 단기 생산함수까지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낼게요. 요건 우리가 앞에서 좀 다른 개념이 나오고 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절 단기. 자, 지금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이론 시작이니까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잘 챙겨주세요. 단기 생산. 우선 정리하죠. 단기 생산이니까 어떤 상황이나? F, 기술 수준이다. 뭐 이렇게 표시한다면. 얘 주어져 있고. 자본 스톡도 일정 불변이죠. 가계 평수, 자연 자원, 토지, 부동산 투입도 일정하고. 오로지 노동만 변화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우선, 우리 교재에서는 바로 수학 체감 가버렸는데요. 이대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TP, AP, MP의 관계입니다. 생산의 관계를 요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한번 따져보면 TP, Total Product, 총 산출량,
총 생산량. 요거는 생산 함수로 측정할 수 있겠지. 예, 단기니까 요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 투입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 퀀티티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total product, 총 생산물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요거 앞에서 우리가 효용이론 할 때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2L 플러스 3K 자승이래죠.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자본 설비 2대 묶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 투입량을 변화시키는 상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동 투입량은 L, 요건 예를 들어서 20이다 이래 봅시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회사의 총 생산물은 자본 설비나 기술은 주어져 있고 노동 투입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요거 살펴보자. 그러면 자본 스톡이 주어져 있다. 그 말은 요거죠. 자본 설비 2대로 변함이 없어. 그리고 기술이 일정하다는 얘기 한번 이해해 봅시다. 기술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뭘까? 구체적으로 보면 함수가 정의됐을 때 여기 자승, 3, 2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기술을 나타내는 어떤 그 표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야. 똑같아도 만약에 이게 2가 아니고 3 그러면 어떻게 생산량이 또 많아지는 거죠. 이게 자승이 아니고 3승 하게 되면 생산량 많아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술과 자본 주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량 몇 개야? 40개. 4, 3, 42. 52개인가요? 그렇지. 52개. 이게 총 산출량입니다. 그 다음에 AP는 average product, 그러니까 평균 생산물이에요. 평균 생산물. 요건 뭐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APL과 APK. 그러면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금방. APL은 뭐나? 노동의 평균 생산물. 구하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총 산출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면 되겠지. 자, APK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읽을까요? 자본의 평균 생산물. 구하기는 전체 총 산출량을 자본 투입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연습 한번 하고 가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예에서 APL은 얼마인가? 지금 현재 총 생산량 몇 개? 52개. 노동 투입량 20.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 이거? 52, 20이니까 2.6 되나? 2.6. 자, 2.6 해석해 주십시오. 뭐지? 2.6은 우리 회사 노동한다니 근로자 한 명이 뭐 그렇게 2.6개를 생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요거 얘는 얼마가 될까? APK는 52개, 자본 2개 투입했으니까 나눠보면 그렇죠? 52 둘이니까 26개인가요? 26개. 그 말은 자본 한 단위당 그죠? 26개씩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 게 MP 있어요. MP. 제가 쓰고 여러분 한번 답하고 해보십시다. MPL, MPK. 지금 요소가 2개니까 구해볼 수 있는데 MPL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가 한 말 없습니다. 분모 요겁니다. 읽기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읽기 라운드 L 의미 노동 투입량 증가분 변동분. 자, 분자는 뭐지? 읽기 라운드 TP 의미 총 생산량의 증가분.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지? 노동 투입량 늘렸고 그에 따라 산출량이 증가했다. 그렇죠? 그런 의미죠. 만약에 계산해 봤더니 3 나오더라. 무슨 소리야? MP 한계치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죠. 마지막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더니 생산량이 3개 증가하더라. 그렇죠. MP. 자, 이건 여러분이 정리해봐봐. 분모는 뭐야? 라운드 K. 분자. 라운드 TP. 역시 이게 3 나왔다. 무슨 뜻이나? 자본 투입량을 한 단위 늘렸더니 생산량이 역시 3개 증가하더라. 하는 얘기죠. 1개. 그러면 또 역시 연습 한번 더 해봐. 우리 요 위에 예를 가지고서 구해보자고. 실제로. 자, MPL은 얼마요? 노동으로 미분해, 편미분해. 값은 2. 의미는 뭐라고?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회사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야? 2 상수값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무조건 뭐 근로자 몇 명 하든지 간에 노동 투입량을 1명 늘리기만 하면 생산량이 2개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 자, 요거 구해줄까? 요거 얼마입니까? 6K. 지금 K를 몇 개 투입했다고? 2개. 그러니까 몇 개? 12개. 해석. 우리가 앞에서 1개 효용할 때도 했었지.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12개의 의미는 자본, 현재 마지막 투입한 자본 단위가 2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두 번째, 그치? 두 번째 자본 한 단위가 생산한 생산량이 12개다. 이거죠. 두 번째 요소를, 자본을 하나 추가로 투입했더니 생산량이 12개 늘었다. 연습 한 번 더 해봐. 만약에 지금 우리 회사 K가 3이라면 얼마 돼? 값은? 3이라면 18. 의미는 2개 하다가 자본 투입량을 하나 더 늘려서 3개가 됐다. 그러면 늘어나는 생산량은 18개다. 그렇죠? 이런 뜻이지. 자, 됐습니다. 이것이 TPAP MP야.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단기 생산 함수의 핵심, 수학 체감의 법칙. 이걸 정확히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궁극적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의미를 여러분 좀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요건 지금 뭐냐면, 물리법칙이야, 물리법칙. 단기 생산에서 나타나는 물리현상, 자연현상,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 경제, 체제, 어떤 생산물이냐 관계없이 이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더라.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런 거예요. 자연현상입니다. 정의하겠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한 요소는, 한 요소가 아니라 다른 요소지. 다른 요소의 투입량은 일정 불변 놔두고 한 요소의 투입만 늘린다면, 그렇다면 한계 생산물이 궁극적으로 체감한다. 이게 물리 현상이다,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체감한다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한계 생산물이 체증하다가 체감한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여기 단기 상황처럼 자본 투입량은 놔두고 노동 투입량만 늘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증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고, 또 거꾸로도 성립해요. 즉 노동은 일정하게 투입하고 자본 투입량만 늘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자본 투입량만 늘린다면 그때는 처음에는 자본이 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MPK가 증가하다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노동 자본 어느 경우에나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단기니까 뭐 중심이야? 노동이지, 노동. 자본 투입량은 그대로 있고 노동만 늘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는 피해갈 수 없어. 이론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이거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
자, 그런데 말이죠. 요거 한번 잘 봐봐. 그렇다면은 요거 우리 앞에서 소비자 이론 할 때 얘기가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비슷하잖아. 뭐하고 비슷할까 요거. CF는 참조하라는 거야. 앞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나 한번 참조해봐라. 뭘 참조해보면 비슷할까 이거. 그렇지. 한계 효용 이론에서 나왔던 얘기죠. 한계 효용 이론에서 무슨 법칙이 있었어? 다른 상품 소비는 일정하게 놔두고 한 소비만 늘리면 어떻게 된다고? 한계 효용이 궁극적으로 체감한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 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다. 이게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효용에 나타나는 현상이 생산에도 나타나. MR에서 체감한다 하는 것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요거부터. 예, 그래서요, 한계 생산물이 궁극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근데 현상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대로 그려보는데 오늘 앞에서 했었으니까 그림을 두 개를 위아래 나란히 그릴 것. 밑에 그림 하나 스페이스 여유 주고 갑시다. 그럼 먼저 소비 때 얘기 한번 해보자고. 소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X 소주 마신다고 그랬지. 소주 마시면서 Y 안주. 그래서 그때 우리 안주는 뭘로 했지? 아, 골뱅이로 했구나. 골뱅이랬단 말이야. 늘릴 때 X의 한계 효용이 어찌 된다고? 처음에는 한계 효용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소해가지고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랬죠? 이런 현상이 생산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이번에는 좌표점만 바꿔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야? 뭘 일정하게 유지해? 예, 자본 투입량. 일정 불변이. 뭐만 늘려요? 노동만 늘려.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그렇죠? 처음에는 증가, 감소, 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다고 합시다. 예, 노는 주어져 있고 농사 짓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혼자서 농사 짓다. 그랬을 때 MP가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다 자, 둘째 아들 와서 농사 지겠다 해라고 했더니 15가마다 자, 셋째 번 근로자 투입했더니 뭐 18개다. 네 번째 근로자 20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자, 해석해 주세요. 세 번째 근로자 투입했을 때 세 번째 18가마 무슨 뜻이지? 쌀이니까 한 가마 두 가마 이러자고. 18가마 무슨 뜻이야? 두 번째 근로자 투입하다가 한 명 더 추가해서 3명 됐죠? 그러니까 우리 논에 근로자를 한 명 더 추가 투입했더니 쌀이 18가마 생산량이 증가하더라 이거지. 그렇죠? 네 번째 근로자 더 증가하다. 그러니까 네 번째 근로자까지 농부 아저씨 투입했더니 어떻게 돼? 생산량은 저렇게 증가해. 그다음 어느 단계를 지나니까 계속 감소한다 이거지. 그래서 뭐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쭉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번째 근로자 투입했다. 이 사람은 얼마라고? 한계 생산물이 0. 무슨 뜻이야? 10번째 근로자는. 우리 학원으로 예를 들어서 신엄석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뭐야 이 양반은? 투입했는데 아무 한계 없죠? 11번째. 근데 이 양반은 나 11번째. 어느 분이라고 그럴까? 최한태 교수님? 이 마이너스 5 무슨 뜻이야? 오히려 이 양반 때문에 생산량이 5가마가 줄었지. 이 양반들은 다 나. 12번째. 예를 들어서 박준이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30. 무슨 뜻이야? 얘 때문에, 박준이 때문에
논의 생산량이 30가마가 줄었다 이거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계 효용 이론할 때 개념 나온 게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그렇다면 한계 생산물 곡선이다. 이게 한계. 그러면 우리는 이 밑에다가 뭘 구할 수 있다고? 총값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있어요. 자, 토탈, 총값과 마지널, 한계치와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시그마, 더해라. 아니면 이게 연속 변수라면 적분해라 이거지. 더해라, 합쳐라 이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 좀 이따 그려줘. 우리가 앞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그림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여기 기준인데요. 한계 생산물이 0. 한계 생산물이 0 됐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한계치가 0보다 크죠? 한계치가 플러스니까 총값, 총 생산물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그래서 또 계속 증가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 11번, 12번, 그때는 생산량이 오히려 어떻게 돼? 한계 생산량이. 마이너스 되니까 이 농장의 생산물 총량도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버리겠죠? 이게 TP.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도 두 부분으로 나누자 이거지? 자,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 한계 생산물이 증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체감. 그치? 따라서 여러분 앞에서 봤던 대로 한계 생산물이 체증하는 부분에서는 총 생산물이 어떻게 돼? 증가하되 어떤 식으로 증가한다? 체증적 증가했지?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한계 생산물이 0보다 크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생산물이 증가하긴 하되 어떤 식으로 증가? 체감적 증가. 그치? 이건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관계니까 그대로 복사. 생각도 복사해서 하시면 관계는 저렇게 나온다. 그래서요, 이제 한계 생산물과 총 생산물의 관계가 나왔는데 저거는 한계 효용, 총 효용 관계 그대로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효용할 때는 이거 한번 그려보고 이거 할 때는 효용 그림 그려보고 서로 이제 한번 해보면 되겠지. 자, 뭐 자세한 설명 없이 이제 다 됐고요.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왜 그러냐. 요즘에 시험 문제는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처음에 한계 생산물이 체증하다가 그렇죠? 궁극적으로 어느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체감한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체증하는 것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봤는데 기억나요 여러분? 분업의 이익, 협업의 이익 어떤 느낌이 와? 분업, 협업 이익 생각납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게 어디 나오냐? 절대로는 안 나왔다. 또는 전문화 이익이야. 전문화 이익하기 때문에 분업의 이익은 알죠. 뭐냐면 잘 봐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아담 스미스가 실험도 한 이야기인데요. 뭐 그거 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옷핀을 하나 만들더라도 어떻습니까? 3개 공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자르기, 뭐 10cm로 자른다. 그 다음에 휘기, 한번 딱 말아서 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 끝을 말이죠. 뾰족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옷핀이 하나 나온다. 뭐 이렇게 해보자고. 3공정. 분업하면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근로자가 3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사장님이라면 얘들을 어떻게 배치시킬래? A, B, C 3사람 보고 너 각각 앉아가지고서 하여튼 너 자르고 휘고 마무리하고 생산해라.
그렇게 일시키실래요? 아니면 A, 너는 내가 가만 보니까 넌 자르는 게 선수다. 넌 자르기만 해. B는 넌 쉬어. C는 이것만 해. 어떻게 일시킬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공정별로. 그래서 너는 이것만 해라 이게.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분업의 이익, 전문화 이익이야.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애들이? 말도 못하게 되겠지 애들이. 에? 일주일만 자르면 어떻게 될까? 10.5cm로 잘라야 된다. 얘 뭐 술 마시고 농담하고 잘라도 10.5cm. 얘 난 한 달만 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엔 철사한테 성질만 내도 지가 알아서 휘어지나? 너 뭐하고 있어 임마? 딱 그러니까 철사가 휙 휘어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숙련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공정을 나눠가지고 너 이 일만 해라. 네, 그러면 숙련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생산성이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옷빈 공장 실험이야. 옷빈 공장 빌려서 실제로 해봤다는 거야. 원래는 이게 농업 부문에서 나타난 현상, 거기서 발견한 현상인데 나중에 공업 부문에도 그렇게 된다. 이게 실험도 했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돼. 근데 그 분업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초기에. 잠깐이면 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체감한다. 그거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하겠죠. 수학 체감하는 이유. 요건 잘 써놔요. 이건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주죠. 요건 뭐지? 자본 투입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눴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기계는 100대인데 사람은 10명이다. 나눠보자. 이렇게 나눈 값이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1인당 아니면 노동 단위당 그렇죠? 사람 한 사람 머릿수로 얘기해 본다면 1인당 자본량 되겠지. 그렇지? 노동 단위당 자본량. 읽기는 분자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본 노동 비율 그렇게 읽어. 자,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봐. 저건 어떻게 읽는다고? 의미는 1인당 자본량이에요. 1인당 자본량.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갑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거시경제 할 때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비율이 커진다. 즉 1인당 자본량이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노동 생산성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생산성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잘 모르겠어? 그럼 이런 거야. 자, 여기 논이 있습니다. 만경평화 너 오늘부터 가서 농사지어. 빈손으로요? 그럼 신석기 구석기 때도 임마 다 농사졌어. 짱돌 갖고 가서 농사지어. 자본노동 비율 얼마야? 제로죠. 자본 없어. 맨손으로 해. 자, 그럼 감 잡았지. 그치? 맨손으로 농사지라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그게 농사를 집니까? 그래? 그러면 호미 한 자루 줄게. 호미 한 자루. 그러다가 이제 삽 한 자루, 곡괭이 주고, 경운기, 콤바인, 나중에 헬기도 띄워줘, 막. 당연히 어떻게 될까? 이게 커지게 되면, 생산성이, 각종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생산성이 지난달에 나온 보도인데 미국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 생산성이 26이래. 엄청나죠? 생산성 격차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 우리나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는 뭐겠어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자본 축적이 우리가 아직 작은 거야. 그러니까 요걸 늘려야 되겠죠? 1인당 자본량을 늘려야 돼. 요거 늘리는 방법이 뭐야?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기업이 투자해야죠. 기업이 투자하려면 국민들은 열심히 투자 자금 대줘야지. 우리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져서 뭘 하지. 맨날 파업해가지고 해결 안 납니다, 이거. 일단 기업은 열심히 투자해야 되고 국민들은 근검절약해 저축해야 돼. 그 근로자들은 불량품 안 나오도록 열심히 생산하고. 하여튼 그래서 요거 늘리는 것이 핵심이야. 그래야 생산성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 예에서 보면 말이죠. 아까 보면 궁극적으로 수학체 감한대. 그럼 봐봐. 자, 요런 거 사실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자, 단기는 어떤 거죠? 단기 상황은. 얘는 일정한데 노동 투입량만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은 점점 줄게 되죠. 따라서 생산성이 수학체감 떨어지게 된다. 이게.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궁극적 수학체감 현상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 자본노동 비율 감소다. 이게. 자본노동 비율 감소. 1인당 자본량 감소. 자본 스톡은 주어져 있는데 노동만 계속 늘려. 그러니까 뭐 농담 삼아 얘기해보면 아까 이거죠. 자, 봐봐. 근로자 10명 투입했다. 농사 짓는다. 삽도 몇 자루 있으면 돼. 10자루만 있으면 되겠지. 11명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방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삽 좀 줘봐. 나도 하게. 삽질하네. 아이고 씨. 뭐 이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걸 삽질이라고 하냐 임마? 뭐 이러고 다닐 거야. 박준희까지 가세해가지고 둘이 띠를 쥐어댕겨. 그러다 싸우다 삽자루 부러지고 별일 다 일어나겠지 이제. 정확하게 그 소리야. 그러니까 자본 스톡은 주어져 있는데 노동 투입량만 늘리면 그치 이게 감소해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자,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